제 딸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죠. 생존 확률 5%.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28%라는 숫자가요. 세계적인 소아외과 교수였던 제가 20년 경력을 버리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 길거리 분식집 할머니의 기적 같은 도움, 그리고 국제의료진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 의사들. 수술 중 인공심폐장치가 고장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일어난 기적 같은 협력이 제 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클레어 맥킨타이어입니다.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20년간 소아외과 교수로 일했죠.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보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피아, 괜찮다. 엄마가 있잖아. 9살 딸 소피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어요. 선천성 좌심방 폐색증. 제가 수백 번도 더 진단해본 병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환자가 제 딸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가 더 아파 보여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저를 걱정했어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우리 둘만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피아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들과 상담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어요. 생존 확률 5% 미만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 가족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죠. 이제 그 말을 듣는 입장이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집에서 의학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놓친 치료법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변형 수술법이었어요. 생존율이 28%. 다른 곳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이라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 수술이라면 미국이나 독일을 떠올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논문을 자세히 읽어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정교한 수술 기법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 이건 진짜였어요. 소피아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 20년간 쌓아온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딸을 살려야겠다고요. 28%. 그 숫자가 제게는 100% 희망이었습니다. 클레어, 정신 차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아직 실험적이야. 병원 동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특히 존슨 교수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시아 의료진을 믿고 딸의 목숨을 맡길 건가? 그의 말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소피아의 상태는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몸담았던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런던의 집도 팔았습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죠. 엄마, 한국에서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휠체어에 앉아 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응, 반드시 나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넓고 깨끗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김민수라는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소피아도 힘들어 보이니까 택시보다는 제 차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소피아에게 한국 과자도 주고 병원 가는 길에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한국어로 따라 말하자 김민수가 활짝 웃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게 맞다고요. 서울 대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응급 상황이면 바로 봐주는데 여기는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통역사도 바로 구할 수 없었고요. 엄마, 배고파요. 소피아가 힘없이 말했어요. 하루 종일 비행기와 병원을 오가느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병원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주인 할머니가 영어는 못하시지만 몸짓으로 물어보셨어요. 이복희 할머니였습니다. 70대인데도 정말 따뜻한 분이었죠. 소피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바로 죽을 끓여주셨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한국어로 중얼거리시는데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언어가 달라도 통하나 봅니다. 저는 종이에 병원 이름을 써서 보여드렸어요. 아, 서울대병원. 우리 조카가 거기서 간호사해.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열심히 설명하시더니 제게 전화기를 건네주셨어요. 조카분이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가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 상황이시죠? 제가 병원에 연락해서 윤서진 교수님께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이복희 할머니는 소피아 이마에 손을 대더니 한국어로 뭔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소피아가 빨리 나으라고 기도해 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그리고는 소피아 볼을 살짝 꼭 집으며 웃으셨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첨단 의료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따뜻한 마음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드디어 윤서진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분이었어요. 소피아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변형 수술법을 적용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해요. 다음 날 국제의료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일본과 중국의 전문의들이 참석했어요. 사사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너무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술식으로 아이의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중국의 장희청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국제의료윤리에도 어긋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윤서진 교수가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지난 3년간의 수술 결과였습니다. 28건 중 20건 성공. 놀라운 수치였죠. 의료는 통계가 아닙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윤서진 교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소피아를 맡길 수 있겠다고요. 교수님, 28%라도 좋습니다. 제 딸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사사키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수술하겠습니다. 소피아를 꼭 살려내겠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제가 건강해질까요? 응, 반드시.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소피아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수술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저산소 쇼크였죠. 간호사님, 빨리 응급실로. 제가 영어로 소리쳤지만 당직 간호사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해서 상황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복희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소피아가 왜 이래? 할머니가 바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간호사에게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소피아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따라오셨죠. 응급실에서 윤서진 교수가 바로 달려왔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10분 만에 오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박수가 불규칙하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윤서진 교수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비표준 응급처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위험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비표준이요? 교과서에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피아한테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 순간 소피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야. 제가 소리쳤어요. 윤서진 교수와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복희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한국어로 뭔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모니터에서 다시 심박음이 들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윤서진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수술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강한 아이네요. 드디어 수술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소피아를 수술실로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깨어나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때까지 엄마가 더 많이 배워놓을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이복희 할머니가 계속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수술 4시간째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6시간째 문제가 생겼어요. 인공심폐장치가 갑자기 고장난 거였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급히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비 수리에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20년간 소아외과 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영국군 병원에서 응급처치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장비 없이도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요. 윤서진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함께 들어가시죠. 저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딸이 마취된 채 누워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배운 응급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주었어요.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비 수리 완료됐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수술이 진행됐어요. 2시간 후 윤서진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소피아가 깨어났어요. 소피아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수술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CNN, BBC까지 와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소피아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였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미래의 의료 선진국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마음까지 세계 최고예요. 인터뷰가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국 언론들도 난리였죠. 영국 의사가 한국 의료를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클레어 교수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요. 한국과 영국의 의료기술을 결합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를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소피아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때 이복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손에 한국 전통 음식을 가득 들고요. 소피아야,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어. 소피아가 할머니께 달려가서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국어로 말하는 소피아를 보니 결정이 서더라고요. 윤 교수님,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복희 할머니를 찾아가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할머니는 소피아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세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국어 시험 100점 받았어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할머니가 더 기뻐하세요. 아이고, 우리 소피아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병원에서의 생활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심도 놓치지 않아요. 어제는 소피아 생일이었어요. 10살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병원 의료진들도 축하해 주었죠. 소피아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창밖으로 날렸어요. 거기에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희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히 치료받으러 온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걸요. 런던에 있는 동료들이 가끔 연락해요.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집이에요. 소피아도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한국어도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해요. 가끔 제가 모르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윤서진 교수와 함께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7살 일본 아이였는데 소피아와 같은 병이었죠. 수술이 끝나고 그 아이 부모님이 저희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1년 전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소피아가 병원에 놀러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커서 의사가 될래요. 엄마처럼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정말? 그럼 한국어 더 열심히 배워야겠네. 네. 한국 의사가 될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저희의 새로운 삶. 이제 이곳이 진짜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